612년 수나라 대군이 탁군에 집결했습니다. 규모는 113만 3,800명. 수양제는 군대를 좌 12군, 우 12군, 총 24군으로 나누고 매일 1군씩 출정시켰습니다. 때문에 전군이 출발하는데 24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수양제는 근위병 6군대와 신하들을 이끌고 뒤를 따랐는데 그 길이가 약 30km에 달했습니다. 한편 고구려 또한 전쟁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우선 백제미 신라와의 외교에 힘써 남쪽 전선을 안정화시켰습니다. 내적으론 백성들에게 농업과 양잠을 장려하여 전쟁 물자를 비축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벽에 신경을 썼습니다. 우선 송돌은 쐐기 모양으로 쉽게 빠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돌을 육합 방식으로 쌓았는데요. 육합 방식이란 하나의 송돌을 6개의 송돌로 둘러싸는 형태로 돌이 한 개 빠지더라도 나머지 돌들이 맞물려 무너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에서 튀어나와 방어를 유리하게 해주는 치, 성벽을 이중으로 덧붙인 옹벽, 넓은 해자가 발달하여 공성전에 있어서 고구려를 상대하기란 매우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고구려는 이러한 이점을 이용하여 전시의 백성들과 모든 식량을 성 안으로 모이게 하는 청야전술을 주로 썼습니다. 청야전술을 가능케 한 건 성벽뿐만 아니라 통치체제에도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오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지방오부에는 지방장관을 두었고 부 밑에 여러 성이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각 성주는 행정권과 군사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원래 군사권은 왕이 가지고 있었으나 고구려가 성장 발전함에 따라 성주들에게 위임한 것이었습니다. 고구려의 성은 약 200개였고 그중 절반가량은 요동에서 평양성에 이르는 하천선마다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성들이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대성 하나, 제성 5, 성 10개라는 형제로 조직되어 있었는데요. 각 성주를 지칭하는 대성의 역살, 제성의 철회건지, 성의 누초가 상하관계를 이루어 명령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군을 이끄는 중요한 집단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국인이었습니다. 국인은 쉽게 말해 엘리트 무사층을 말합니다. 고구려군은 국인들과 농민군으로 이루어졌고 평상시엔 국인들이 농민군을 지휘하며 나라를 지켰습니다. 비상시엔 국인들이 군대를 조직하여 전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직역의 대가로 관직이나 토지를 하사받았습니다. 국인은 단순한 군대 지휘관이 아닌 고구려 사회를 결속시키는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이렇듯 고구려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전쟁에 특화되어 있었기에 동북아 최강의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612년 3월 수양제 대군이 요수에 집결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군이 요수 건너편에 있었기에 수군이 건널 수 없었습니다. 수나라 군대는 부교를 만들었으나 계산을 잘못하여 3m가량 짧았습니다. 요수 반대편의 고구려군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자 수의 용감한 병사들이 요수에 뛰어들어 도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군은 높은 곳에서 공격을 하니 무태오르기도 전에 수의 병사들은 대부분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장군이었던 맥철장, 전사웅, 맹금차 또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수양제는 다리를 철거한 뒤 다시 부교를 지으라 명했습니다. 이틀 뒤 부교가 제대로 완성되었고 수나라 군대가 차례로 진격하여 고구려군을 대패시켰습니다. 사기가 오른 수나라 군대는 계속 진격하여 한 달 뒤 요동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수양제는 신하들에게 요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10년 동안 세금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9년을 세워 보급과 명령하더래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612년 5월 요동성을 포위한 지 한 달이 되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원인은 수양제에게 있었습니다. 수양제는 장수들에게 공격은 하되 적이 항복하려고 하면 공격을 멈추고 자신에게 보고하라 명했습니다. 어이없게도 수양제는 요동성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보고하는 시간이 적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요동성에선 이를 알고 수시로 거짓 항복을 하며 시간을 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2달간 시간만 보내게 되었고 612년 6월 수양제는 요동성에 직접 행차하여 장수들을 지책했습니다. 문제의 진짜 원인을 모르는 수양제를 보고 장수들은 환장을 노릇이었습니다. 한편 육군이 요동성에서 머물거리 동안 행주총관 네오와는 대규모 선단을 이끌고 비사성을 지나 대동강까지 진입했습니다. 그의 주요 임무는 군량 수송과 육군과의 협공이었습니다. 그러나 네오와는 평양에서 60리 떨어진 곳에 도착하자 단독으로 공격하려 했습니다. 행군 부총관 주법상은 이를 말리며 원래대로 육군을 기다렸다가 함께 공격하자고 진언합니다. 전공의 눈이 먼 네오와는 이를 무시하고 군사 4만 명을 뽑아 평양성으로 나아갔습니다. 성 밖에 있는 고구려 군대를 본 장수들이 두려워하자 네오와는 웃으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본래 고구려 놈들이 청야전술로 우리 기다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처럼 성 밖으로 나오다니 스스로 죽고 싶어 안달이 났구나. 오늘 이들을 모조리 죽이고 조식을 먹자. 네오와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고구려군을 물리쳤고 결국 평양성에 들어오게 됩니다. 계속된 승리에 취했던 걸까요? 수나라 병사들은 약탈의 정신이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고건무는 매복해 있던 결사대 500인을 이끌고 네오와의 군대를 기습합니다. 수나라의 군대는 혼란에 빠져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고건무와 결사대는 이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공격했고 수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구려군은 내화의 선단이 정박한 곳까지 이르렀는데 주법상이 군을 추슬러 막으니 물러났습니다. 수나라의 군은 이 전투로 큰 타격을 입었고 해안에 머물면서 육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반면 고구려는 이번 승리로 육군 방어에 올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동성 전투가 장기화되자 수양제는 우중문과 우문술에게 육군 별동대를 이끌고 내화의 해군과 연합하여 평양성을 공격하라 명합니다. 보통 우중문과 우문술을 을지문덕에게 농락당한 바보로 여기지만 사실 이들도 대단한 능력자였습니다. 우중문은 545년 낙양에서 출생하였는데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독서를 즐겼다고 합니다. 부치는 그를 보고 이 아이는 반드시 우리 가문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9살 때 북주 태조를 아뢰는 적이 있었는데 태조가 물었습니다. 책 읽기를 즐겨한다고 들었다. 책 속에는 무엇이 담기느냐. 이에 어린 우중문은 대답하길 부모님을 돕고 군주를 섬김에는 춤과 효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이에 태조는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태수가 된 우중문은 어떠한 사건을 맡게 됩니다. 임씨 집안과 두씨 집안이 동시에 소를 잃었다가 찾게 되었는데 서로 자기 것이라 우긴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지 못해 곤란했지만 우중문은 쉽게 해결하고 맙니다. 먼저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솥대를 몰게 하고 해당 소를 가운데 풀어놓으니 이내 임씨의 솥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에게 작은 상처를 냈더니 임씨는 안타까워하고 두씨는 태어났습니다. 이에 우중문은 두씨를 꾸짖고 죄를 물었습니다. 이후 그는 수많은 전공을 세웠고 사람들은 그를 강단 있고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우중문이 문에 가깝다면 우문술은 무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547년에 태어난 그는 체구가 작지만 민첩하고 기마와 능술에 능했습니다. 덕분에 북주 시절부터 수많은 전공을 세웠습니다. 또한 정치력도 뛰어나 양광 라인에 들어가 독고갈 앞에서 바르게 처신할 것을 조언하는 등 양광이 제위에 오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양제수기 직후 우문술은 조정을 뒤흔들 정도의 권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그의 집에는 금은보화가 넘쳐나고 노비만 해도 10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중문과 우문술은 30만 별동대를 이끌고 평양성을 가던 도중 오골성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우중문은 적을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병두말을 추려 군대에 후미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오골성을 통과하자 고구려군은 성을 나와 보급부대를 공격했는데 우중문이 군대를 노려 그들을 격파했습니다. 그 이후로 수나라의 별동대는 연전연승을 거두며 압록강까지 왔지만 병사들은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별동대는 청야전술에 대비해 백일치 식량을 직접 들고 행군했었는데 지친 병사들이 식량을 몰래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식량을 버리는 자는 참수한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은 계속 식량을 버렸고 평양성에 도착하기도 전에 군량은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고구려의 을지문덕이 찾아옵니다. 거짓 항복을 핑계로 시간을 끌며 정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수나라 장수들은 을지문덕을 사로잡을지에 대해 갑론을 박했습니다. 우중문은 수양제의 명대로 을지문덕을 잡으려 했지만 유사용의 반대로 놓아주고 맙니다. 그 후 우중문은 결정을 번복하여 다시 그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뒤였습니다. 을지문덕은 별동대의 식량 부족을 알고서 치고 빠지는 전술을 반복했습니다. 수나라 별동대는 을지문덕의 위인책에 빠져 평양성 근처까지 왔지만 병사들의 체력은 이미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평양성의 철옹성 같은 방어태세와 내화의 해군이 대패했다는 소식에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 을지문덕이 유명한 여수장 우중문 씨를 보냅니다. 귀신 같은 계책이 천문을 깨뚫고 절묘한 계략이 지리를 통달하였네. 싸움에 이긴 공이 이미 높으니 이것으로 만족하고 여기서 그만둠이 어떠한가. 을지문덕은 또한 철수하면 고구려 왕이 수양제가 있는 곳에 가서 인사를 하겠다고 제의했습니다. 우중문은 고구려가 그 약속을 안 지킬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퇴각을 결정합니다. 그는 기습을 대비해 방전을 유지하며 퇴각했지만 고구려군의 게릴라전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7월 24일 수나라 별동대는 살수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성이 울렸습니다. 을지문덕의 군대가 후방을 급습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별동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고구려의 무차별 살육이 이어졌고 수나라 병사들은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민족 역사의 길이 남을 살수대첩입니다. 이 전투로 30만 명의 별동대 중 겨우 2700명만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내화도 철수하고 맙니다. 8월 하순 수양제는 요동성 공격을 포기하고 전군에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우중문과 우문술 등 패배한 장수들을 쇠사슬로 묶어 낙양까지 끌고 갔고 을지문덕을 보내자고 주장한 유사용을 처형합니다. 낙양에 도착한 뒤 우중문, 우문술 등 여러 장수들은 관직이 박탈되고 서민으로 강등되어 투옥됩니다. 그러나 여러 장수들은 공격을 강행했던 우중문에게만 죄를 뒤집어 씌웠고 그들은 모두 석방됩니다. 홀로 남은 우중문은 화병을 얻었고 병세가 많이 악화되자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때 그의 나이 68세. 평생 출세가도를 달려왔지만 제대로 된 적수를 만나는 바람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양제 또한 같은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